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보에티우스의 그 철학의 유한이라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등장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호리호리한 그런 여인이 팔등신, 구등신까지. 이게 이제 저도 이 그림을 우연히 찾았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그림이 그 어느 블로그에 외국 블로그였는데요. 잘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하여튼 우연히 어느 그 외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그 또 선명 화질이 좋은 그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필사본, 그러니까 보에티우스 책을 이제 손으로 쓴 그 책에 그 안에 그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그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였냐면요, 이 복식을 연구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또 어떤 항아리에 그린 그 도형을 그 그림을 통해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건축물을 또 이렇게 뒤에 보면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또 건축물에 관심, 물론 이제 건축물은 또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요. 근데 옷은 그렇게 또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여기 이제 가운데 띠를 보면 또 여기에 그 제가 위에다 써놨는데요. 그 테타하고 피. 여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테타하고 피가 나옵니다. 파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테타라는 말은 그리스의 이제 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가 영어에 뭐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니 I think 할 때 think인가 예, I think 할 때 그 이렇게 비슷한 적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리스인들 알파벳을 뭐 수학 도식이라든지 영어 발음에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예, P는 이제 3.14 뭐 할 때 수학에서 쓰는 파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오리하고 그다음에 프랙티스 이거에 어원이 되는 그 그리스의 그 철자요. 그러니까 앞에 세타는 th고 P는 이제 P 영어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제 구분에도 나오는데요. 그 이론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 또 이론적인 학문과 실천적인 학문. 그래서 이 세상을 이론적으로 또는 여기 이제 테오레티카를 컨템플라티바, 관조, 관상, 예전에 관상이란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관조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말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인간의 삶, 인생, 인간의 어떤 현실의 삶과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수 이론에 특히 이제 고대 그 자연 철학자들처럼 천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탐구하는 그런 삶이고요. 예, 실천적인 삶은 이제 바로 인간 삶. 그래서 이쪽의 분야는 이제 주로 그 윤리학,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철학과에 그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이론 철학이 있고 또 실천 철학이 있고 그래서 이론 철학 학점을 맺겠다고 그다음에 뭐 윤리학 정치학 이런 쪽에 그 실천 철학 과목을 뭐 몇 개 학점을 따야 되고 뭐 그런 거 구분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뭐 순수학문, 응용학문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론 자체를 배우는 거고 또 인간 현실에 뭔가 도움을 주고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또 학문. 예, 다시 이제 그 시로 돌아가서요. 일단 이제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예, 이건 이제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래된 이 정희재 신부님의 번역은 일단 저도 맨 처음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번역도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약간 그 옛날 말투, 그러니까 뭐 늑대를 시랑이라고 한다든지 한자어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표현이 이제 옛날 분이라서 표현 자체가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두 번째 이게 용문사 이 책인데 뭐 평가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두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책이 이제 라틴어 정인채 신부님처럼 라틴어 전공자가 이제 고전학 전공자가 번역을 한 그런 책이고요. 약간 이제 이런 고전 전공 번역자들은 그 말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 표현 자체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분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도서관 갔더니 둘 중에 하나 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 교재로 이렇게 하나 이제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 좋겠냐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면 뭐 괜찮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직원분께서 이건 너무 어렵다 라틴어 기계관 책은 그래서 좀 라틴어를 뭐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도 이제 바로 이쪽 그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좀 많이 풀어서 쉽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번역도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렇게 보면 비교도 되고 또 사람 또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책들은 사실 뭔가 인용을 한다 학술적인 논문에서 그러면 다른 책은 인용을 좀 하기가 자기가 직접 이제 번역을 할 능력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또 이 책을 내가 인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라틴어 직접 번역한 이 책을 또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좀 대중적인 그런 쪽의 번역이냐 아니면은 학술적인 그런 좀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한 책이냐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운명의 그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주관이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주관을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은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7쪽에 보면 이제 시 2-4에서는 이제 하나의 견고한 어떤 성체와 같은 철학을 이제 그렇게 비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기반이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삶의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자기 밑바닥에 튼튼한 토대를 깔고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의 폭풍과 쳐도. 예, 그 시 1권에 나온 네 번째 시라는 뜻입니다. 동요하지 않음에 관한 시인데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만한 운명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서 행운과 불운에 굴하지 않고 운명을 직시하며 태연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네. 광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포효하고 그 근원으로부터 소용돌이치고 들끓어도 베스비오스 화산이 연기와 불을 내뿜으며 뜨거운 용암을 솟구쳐내도 번개가 번쩍거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저희 집에 사는데 그냥 천둥 번개가 너무 무슨 바로 옆에서 포탄 터진 것처럼 아주 끔찍했어요. 그때가 저녁 1시 정도 됐었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생전 그런 번개는 처음 들었어요. 네 번 이렇게 크게 울렸는데요.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그냥 번개가 번쩍거리고 벼락이 높은 망대를 때려도 그런 사람은 요동하는 법이 없다네. 폭군들은 별 힘도 없으면서 광분하기만 하는데도 왜 가련한 사람들은 공포에 두려워 떠는 것인가? 그 권력 때문에 그렇죠. 그 코어바디스인가요? 그 네론과 그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죽을 때 되니까 영화에 쓰지만 또 벌벌벌 떨면서 이제 죽음이 막상 다가오니까 그런 권력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두려운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면 저 하잘것없는 폭풍의 광문은 무력화되리라. 두려움의 감정, 희망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스토아나 이런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과 이런 것들이 이제 희망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자체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거나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홀로 굳게 서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버린 자이니 결국 뿌리가 뽑히고 스스로 자승자박해서 끌려가게 되리라. 여기 쉬고 이제 철학의 여인이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치유의 과정에서 너의 상처가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에티우스가 무고하게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제 그간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내 보여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티스가 그 호메로스 서사시에서도 이제 그런 나오죠.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다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빼앗기고 억울해서 이제 바닷가를 걸리면서 울고 있는데 테티스 자기 어머니 여신이 나와서 아들아 너 왜 울고 있느냐? 뭐 어떤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슬픈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나한테 숨김없이 말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뭐 심리상담, 정신상담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숨김없이 그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그걸 다 자기의 어떤 심리라든지 상태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치료를 할 수 없어요.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상세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여담입니다만은 독일에서 그 병원을 가면 항상 우리는 이제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게 딱 시간별로 이렇게 15분씩 해가지고요. 그 환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 끝나면 빨리 또 다음 환자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딱 15분마다 하나씩 받아서 그런지 몰라 되게 여유 있게 그래서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직업이 뭐냐, 뭐 하시냐, 뭐 취미 이야기도 물어보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그냥 제 환자의 어떤 그 습관이잖아요. 일상생활 습관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직업병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의사한테도 그게 그냥 뭐 쓸데없는 시간 때우기 아니라 또 그런 것들 환자와의 그 대화가 또 자기의 어떤 치료 행위에 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냥 시간 때우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저 막연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막 무슨 대기표 받아가지고 1, 2분 안에 그냥 팍팍 그냥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비슷한 처방을 또 받잖아요. 약국에서 또 똑같은 비슷한 약을 또 받고 항생제 맞고 뭐 이런 거. 저는 그 항생제 막 이런 싫어가지고 약도 뭐 3일치 꼬박꼬박 다 먹지는 않습니다. 하루 먹다가 그냥 나은 것 같으면 그냥 안 먹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약을 꼬박꼬박 먹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또 인간의 탐욕 폭풍과 이는 때 바다는 자신의 성난불로 무수히 많은 모래들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촘촘히 박힌 채 빛나고 있네. 풍성한 열매인데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들여 재물을 한없이 쌓아두어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과 탄식을 그치지 않는구나. 신이 사람들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어 후한 손길로 황금을 퍼주고 허영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존귀와 명예로 채워주어도 그들은 이미 얻은 것은 돌아보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눈길을 주는도다. 탐욕은 이미 얻은 것은 삼켜버리고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어서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탐욕의 목마른 갈증은 더욱 심해져 가니 그 어떤 것으로 이 끝없는 욕망에 재갈을 몰릴 수 있겠으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안다라는 자를 어찌 부자라 이룰 수 있으랴. 예, 이게 이제 끝없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가져도 이 인간의 욕망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불교든 철학자든 이게 이제 그거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욕망을 줄이는 거. 또 로마의 철학자는 이런 그 부에 대한 이런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조금 가지고 사는 거, 살 줄 아는 거.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 줄 아는 자가 최고 부자다. 이렇게 또 그 루크레티우스라는 그 데모크리토스의 그 철학 사상을 또 시로 읊은 그런 그 로마의 그 시인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 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최고의 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문에 이제 돈은 과시용이죠, 그렇죠? 아무리 돈을 뭐 제가 금고에 뭐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쓰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은 그거예요. 향유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CD도 많이 수집해 가지고 왔는데 뭐 CD가 200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200장 넘게 있는데 그거 지금은 거의 안 듣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틈나는 대로 그래 하나씩 꺼내 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책장에 있는 책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년 안에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책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또 버리라고 생각했는데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저도. 예, 부에 대해서 또 시를 읊었고요. 또 여기 이제 그 이권의 그 시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견고한 집 짓기에 폭풍의 거센 비바람에도 끄덕하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높이 솟구치며 포효하는 바다도 비웃을 만큼 안전한 항구적인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높이 솟은 산꼭대기도 피하고 푸석푸석한 모래도 피해야 하리니 산꼭대기에서는 세차고 모질게 휘말아치는 힘센 바람 앞에서 견딜 수 없고 단단히 뭉치지 않는 바닷가 모래는 집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네. 그러니까 산과 바다는 다 피한다는 거죠. 즐거운 안식처를 바란다면 이런저런 위험을 피해서 적당히 낮은 곳에 있는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지어라. 폭풍의 산산이죠. 산산이 부서져 노한 물결들이 바다를 횡행하여 포효하여도 거센 비바람이 산천을 뒤흔들어도 너는 너의 견고한 성체 그 안에서 성체에 비유를 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며 성난 하늘의 광분함조차 비웃어 주리라. 이게 이제 철학자의 그 삶의 태도예요.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삶. 그 다음에 이제 3권으로 넘어가서요. 진정한 행복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쌓아 황금이 흐르는 강물처럼 철철 넘쳐나도 부자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홍해의 진주들로 그 목을 칭칭 휘감고 100마리의 소로 비옥한 밭을 간다고 해도 후벼파는 듯한 괴로움은 그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으며 허망한 재물은 저승길에 동행하지 않는다네. 가지고 갈 수 없죠. 죽으면 이제 다 남겨도 가야 돼요.
쾌락의 독침. 온갖 쾌락.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은 순수한 즐거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즐거움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성욕, 식욕, 이런 신체적인, 육체와 관련된 그런 쾌락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행복의 그 기준, 또 좋은 것의 기준에서 뭐예요? 그 자체로 좋은 거, 선택할 만한 거, 또 자족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지속적인 거. 근데 이런 쾌락들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쾌락들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즐기는 자들을 가시로 찌르는 것이니 벌이 날아와서 달콤한 꿀을 남기지만 날아가 버린 후에는 벌이 앉았다 가버린 심장은 오래도록 벌침에 쏘인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네. 예. 꿀이 있지만 달콤하지만 그 침이 이제 쏘아가지고 예, 쾌락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일어난 적인데요. 사실 저는 왜 비서들이 젊은 여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비서들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비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학장이든 교장이든 사장이든 뭐 이 사람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랄까 수고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필요 없어요. 나이도 중년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니 비서미 뭐 예쁜 여비서 또 특히 스튜어디스도 그러잖아요. 독일이나 이쪽 외국 항공사를 보면 나이 든 여성도 많고 남성들도 있어요. 스튜어디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런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 옆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이 또 뭔가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더위도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으면은 누구나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갈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이제 차단을 해야 되죠. 차단을. 내 옆에 예쁜 비서를 두고 내가 사장 업무를 본다, 또 뭐 총장 업무를 본다.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든 유능한 업무를 잘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서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차를 타도 그렇고 KTX, 항공사도 그렇고 또 이런 공공시설이나 또 기업의 이런 비서들도 다 젊은 또 뉴스 기상캐스터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상업적인 그런 거지만은 공공의 뭐 KBS나 이런 정도는 사실 독일에 가면 이제 남성이 나와서 기상캐스터를 설명을 해요. 또 기상학 석사, 뭐 학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나와서 일기예보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술술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욕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감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 사실 분노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항상 내 옆에 뭔가 분노의 대상이 있으면은 가라앉지 않죠. 열받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층간소음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더 화가 나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사실 뭐 매일같이 반복하거나 뭐 1시간 이상씩 반복되면 문제가 됐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도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도 힘들어서 30분 이상 못해요, 사실. 물론 이제 애들은 또 예외일 수도 있지만 또 매번 반복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로부터 차단하거나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TV에 보면 분노할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유명한 뭐 스님이 나와서 분노하면
분노의 감정, 화가 치밀 때 스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 스님,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속으로 이 말을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꼭 그 스님대로 내가 화가 났을 때,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또 뭐 하나부터 100까지 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화나면 노래를 마음속으로 떠올린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냐면 모든 감정은 시간적인 어떤 그래서 세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그런 차이를 두거나 공간적인 차이로 시공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해지는 거. 시골이 좋아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시골에서 뭐 자기가 직접 맛있는 걸 좋은 걸 몸에 좋은 걸 해 먹어서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생활 그 습관이라든지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특별히 뭐 산에서 약초를 먹어서 이게 건강해진 거다. 뭐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모든 감정은 우리가 더위를 피하듯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햇볕에 있으면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에 그런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권의 8번째 인간의 어리석음. 애석하도다. 가련한 인생들이 무지로 인해 엉뚱한 길에서 길을 헤매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뭐 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말씀들은 사실 좋죠. 근데 아는 만큼 또 자기가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좋은 책을 통해서 많이 뭐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론만 농구책을 몇 개 농구를 잘하는 법 한다고 해서 내가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 책 열심히 읽어봤자 피아노 내가 칠 수 없어요. 내가 쳐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좋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으면 마치 자기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영화관에 예전에 무술 영화 보고 나면 막 자기가 무슨 이소룡 되는 것처럼 막 몸이 욱신욱신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착각이고요. 사실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의를 정신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힘들어서 이제 다들 또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실제로 아는 것보다는 또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8쪽에 너희는 푸른 나무에서 황금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서 보석을 얻으려 하지도 않으며 풍성한 잔치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높은 산 위에 그물을 펼치지도 않고 노루 사냥을 위해 티레냐 이탈리아 쪽에 해안을 뒤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바다 물결에 감추어진 저 깊은 심연도 알고 있어서 눈처럼 흰 진주들은 어느 바다에서 많이 나오고 붉은 소라는 어느 바다에 많이 있으며 부드러운 물고기나 가시돋친 성게는 어느 해안에서 잡히는지를 훤히 안다. 이런 쓸데없는 지식은 잘 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는 눈으로 알지 못하고 별이 빛나는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땅속 깊은 곳에서 찾고 있으니 이 우둔한 정신을 위해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애써보라.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행복을 누려보고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안 후에야 참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리니. 예,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시로 읊었습니다. 심오한 정신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헤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신을 강제로라도 다시 되돌려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거기에 있는 내면의 빛을 보고 밖에서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보물창고인 그 내면에 감춰져 있음을 자신의 정신에게 가르쳐야 할지니 오류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던 것이 비로소 스스로 드러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나리라. 육신이 정신을 짓눌러서 많은 것을 망각하게 하여도 내면의 모든 빛을 다 꺼버릴 수는 없으니 진리의 씨앗이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철학의 가르침에 산들바람에 다시 살아나리라. 진리의 불씨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질문하여 스스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플라톤이 잘 말했듯이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잊었던 것, 망각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리라. 예, 일단 이제 플라톤의 이제 상기설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안다는 것은 새로 뭔가를 외부에서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되새기는 떠올리는 것. 네, 사장에서는 이제 신의 섭리, 운명 또 이런 그 기독교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인생의 그 사회의 어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논증을 펼칩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시에서 증오심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성적이라는 거죠. 감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적이다 그 말은 이제 불합리하다 뭐 그런 말이 안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비성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정적이라는 거죠. 감정이 너무 치우친다. 어찌하여 너희는 큰 소동을 일으켜서 너희 손으로 불행을 만들어 내기를 즐겨하는가? 죽음은 하늘을 나는 자신의 말을 끌고서 자신이 정한 속도로 다가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거라. 뱀, 사자, 호랑이, 곰, 멧돼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사냥하는데 사람들은 칼을 번득이며 같은 종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나. 사람들이 풍속이 달라서 잔인하고 잘못된 전쟁을 일으켜 창칼로 죽고 죽이는 것인가? 이 잔인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선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예, 이게 이제 좀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자, 선한 자들은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악한 자들은 내 적이니까 뭐예요? 제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찌르는 대상이죠. 예,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 약간 굉장히 철학적인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논증이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권에서는 또 이런 시를 읊고 있습니다. 위를 본다. 뭐 영화 제목인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노래 제목인가요? 하여튼 그런 문구도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인간이 직립보행이 뭐예요? 두 발을 그러니까 뭐 기린처럼 이렇게 목이 길어서 하늘에 더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짐승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발로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짐승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을 직립해서 두 발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어떤
문명을 일구는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는 거, 하늘을. 땅만 보지 말고 짐승들처럼. 생물들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가. 어떤 것들은 기다란 몸으로 지표면에 먼지를 쓸고 다니며 자신의 배의 힘으로 끊임없이 밭이랑 같은 흔적을 남기고 뱀이죠. 어떤 것들은 가벼운 날갯짓으로 바람을 때리며 부드러운 비행으로 저 아득한 창공을 유영하고 어떤 것들은 땅에 발자국을 남기거나 들짐승이죠. 푸른 들판을 건너거나 우성한 숲 아래를 거닌다네. 이 모든 것들은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아래로 향한 머리는 한결같이 똑같아. 그들의 지각은 무겁고 둔하나 오직 인간 종족만이 고귀한 머리를 높이 들고 몸을 바르게 하여 굳건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무시해 버리는구나. 네가 어리석게도 땅에 속하여 잘못되지 않아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구하고 눈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바르게 일으켜 세워진 육신보다 정신이 더 밑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면 너의 그런 모습이 너에게 교훈이 되리라. 이런 비슷한 구절을 이제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승부론의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전에 플라톤의 국가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 인용한 거는 이제 롱기누스가 플라토닉 국가의 내용을 이렇게 뭐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비슷하게 표현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지혜와 덕을 모르고 언제나 연애, 술자리 같은 것에 열중해 있는 자들은 아마도 아래를 향해 움직이며 그곳에서 평생 동안 헤매게 될 것이네. 뭐 인간 이상은 뭐 술자리 또 유흥 이런 것도 이제 일단 그 삶의 여유 또는 분위기 아니면은 그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윤활유죠. 이제 거기에 너무 몰두하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찾아본 적이 없고 척도 없고 위를 향하여 움직인 적도 없고 확실하고 순수한 쾌락을 맛본 적이 없다네. 그들은 가축처럼 언제나 아래만 내려다보며 돼지와 식탁위로 머리를 숙이고는 먹이를 먹고 겸유한다네. 이게 이제 식욕성욕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무쇠의 뿔과 발굽으로 서로 치고 서로 떠받다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로 죽인다네. 이게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그 멕시코 선교사가 쓴 그 기독교적인 추사 또는 연설의 기술 여기 책에 그 담긴 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존재의 대사슬. 우리 먹이사슬처럼 비슷하죠. 우리 생물학에서 배우면 이제 먹이사슬 뭐 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찮은 동물들, 벌레, 그 다음에 뭐 위에 뭐 뱀, 새, 뭐 등등 해서 이제 포유동물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고의 포식자가 이제 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중세에는 또 이런 식으로 맨 아래 이제 악마들 같죠. 악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세계, 풀나무,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고 새 있고 하늘 나는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귀족 왕족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가 이제 그런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이 있겠죠.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사실 그 보통의 먹이사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이런 그 사슬 또는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인간 삶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개나 돼지 같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개나 돼지 같은 어떤 기본적인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몰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또 글쎄요, 그게 이제 거기에도 이제 나름의 또 뭐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그거 하다가 인생을 또 보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저런 문화 생활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바쁜데 일하기 바쁜데 어디 운동할 틈이 어디 있어요? 취미생활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제 물론 소득도 있어야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여건이 이제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단계씩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삶을 추구하고 결국 이제 역사에 이름을 남는 사람들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가족도 잊혀지고, 그렇죠. 가족들도 이제 누가 내 조상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족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누가 우리 조상에 누가 있고, 저도 이게 군포에 사는데 그 대암이역 쪽인데 김만기 묘역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그쪽에 가봤어요. 하도 대암이역 쪽에 김만기가 누구냐 그래서 좀 알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구몽순 김만중의 형이라든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또 저하고 같은 광산 김씨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우리 조상 중에 또 이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 뭐 물론 좀 기분이 좋긴 하죠. 좋은 사람이 자기 조상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아무튼 또 그러지 못한 또 조상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삶을 좀 이렇게 이제 플라톤도 그렇고 우리 그 앞에 그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랑의 단계. 그래서 사랑의 사다리. 그러니까 아름다움 자체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그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삶에서도 부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를 나만 먹고 나만을 위한 부 그러면 제일 마지막 밑에 단계죠. 나의 가족을 또 형제들과 이렇게 친지들과 나눠가는 부.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까지 부에 대한 그 태도가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철학을 해야지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어떤 남에게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이제 그 삶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선택인데요. 우리도 그렇어요. 헤라클레스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그 두 여인이 나와서 미덕의 여인과 쾌락의 여인. 그래서 헤라클레스 양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페가수스의 그 신마가 기다리고 있다. 너 그 훌륭한 길을 택하라. 이렇게 이제 덕의 여신이 또 덕의 여인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옆에 이제 그 쾌락의 여인이 또 뭐 비거 희거 뭐 또 이렇게 뭐 악기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뭐 그 당시에 뭐 바이올린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가 있어요. 그 오른쪽 아래에. 아무튼 그 달콤한 그런 삶, 즐거운 삶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 꼭 기피해야 된다 또 잘못된 삶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냐? 그래서 그렇게 뭐 물어봤을 때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좀 물론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서 그런데 이런 삶이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또 이런 삶이 전혀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방송에서도 이제 가끔 뭐 길게는 보지는 않지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근데 자기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어떻게 나를 알아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점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떤 그냥 이야기를 선후배 관계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술자리에서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런 건 되겠지만 모아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그 강의를 보면 참 저는 또 듣고 있는 사람도 재밌다고 그러고 또 정말 꼬리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말씀 딱 맞아요.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인생을 너가 스스로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외부에 기대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조언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좀 경험에 풍부하고 그 자기 어떤 와 비슷한 길을 간 사람의 어떤 경험을 듣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만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생각해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삶에 대한 태도, 또 운명에 관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과묵한 그런 사람인데요. 또 글도 그렇고요, 글 자체도 여기도 이제 자기가 그 전쟁에서 체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일기로 쓰면서 또 나름 그 윤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를 짤막하게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일상인의 그 생각이에요. 나는 1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2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한 달 후나 아니면 몇 년 후에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죽음을 알지 못하며 그것에 대항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인생이란 이런 거다. 어떤 순간에도 존립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는 좋음과 아름다움의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의 미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 이제 진도, 진리의 가치도 또 종교적인 어떤 가치 여기도 다 포함이 돼요. 여기 이제 꼭 여기 뭐 도덕적인 선과 미적인 추구 이거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스스로 먹는 순간까지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이제 잘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잘 사는 게 잘 먹고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 칭찬의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또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이래야만이 이제 그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이름도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세 강의를 만들어 맡아서 오늘까지 이제 그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수사학 또 시학 또 보에티우스의 철학이와 통해서 일단 인생 어쩌면 윤리학이죠. 수사학도 이제 윤리학과 관련돼 있고 시학도 이제 문학 작품 시라는 게 결코 이제 인간 삶의 반영 또는 인간 삶의 재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윤리와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겠고요. 네, 아무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의 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뭐 그 남은 좀 질문이 또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또 없으시면 다음 강의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표지 예.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좀. 일단 이제 이게 그 독일어 책에 제가 이제 그 문고판에 그 나온 그 그림이기도 하고 또 서구의 어떤 그 이 보에티우스 책에 또 펭귄이라는 이런 책에 앞에 표지로 나온 책인데요. 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필사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쇄가 아니라 그 이게 아마 11세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에티우스 책을 이제
필사자들이 손으로 베껴서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책만 있으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 맨 앞에 그 일본 일장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책 전체가 아니라 책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책에 이제 그림을 하나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이걸 또 따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흑백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서적들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경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금박을 입혀서 또 화려하게 이렇게 채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고리 같은 건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띠인데요. 띠의 내용이 이제 바로 앞 밑에 제가 적어놓은 그 라틴어로 적어놓은 그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스 tibi est bonavir pies in carcere martyr.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철학의 여인이 들고 있는 그런 그 띠 같아요. 그 띠형, 예. 철학의 여인이 이제 나처럼 생긴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띠가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이제 보이티우스가 이제 들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콘솔라투스. 그래서 콘솔라투스 에고 오비스 솔라티아 프레스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구절은 철학의 여인이 그 들고 있는 띠에 새겨진 문구고 밑에 제가 그 옮겨놓은 그 글귀는 보이티우스가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 주에 또 그 전대호 선생님의 그 해결 강의로 우리 독서 아카데미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